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 편부터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유형자산에서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데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무형자산의 요건을 보시면 이건 뭐 실기에서 이제 큰 타이틀만 나올 텐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성,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인식 요건이. 두 번째가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산이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식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무형자산들은 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통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니까 무형자산을 요건을 충족하는데, 이 중에 딱 한 가지인 무형자산 중에 영업권이 무형자산이에요. 영업권은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식별 가능성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나머지 무형자산들은 식별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데 영업권만 식별이 안 되더래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회계 기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이 무형자산의 편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 영업권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뜻이, 다른 무형자산은 다 식별이 가능한데 얘만 영업권만 식별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식별 가능성이 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식별이 가능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첫 번째가 분리가 가능하다. 뜯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산이 계약상의 권리나 어떤 계약상의 권리나 또는 기타 법적 권리, 어떤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래요. 우리가 말하는 식별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분리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어떤 계약상이나 어떤 법적인 권리에서 생기면 이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표현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뜯어내서 분리하거나 분할을 할 수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이나 어떤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이걸 내다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뭐 라이센스, 임대,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남한테 빌려주거나 내다 팔거나 매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 자산인데 형체가 없는 자산이지만 이거를 뜯어서 남한테 빌려주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고, 이게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이걸 뜯어내면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손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남한테 빌려주거나 내다 팔 수 있을 때 이걸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혹시 분리 가능이 않더라도, 분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도 있대요. 뜯어서 내다 팔지 못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 취득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제조 설비를 취득을 해요. 설비면 뭐 유형자산이겠죠. 근데 요거를 쓰려면 어떤 특허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요걸 이제 이렇게 일괄 취득해요. 그런데 이 특허권이 무형자산이 되려면 여기서 분리가 가능하느냐? 이 제조 설비를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허권인데 이걸 뜯어다가 팔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경우는 분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은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뭐 계약상이나 어떤 법적인 권리에서 이 특허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분리는 불가능하지만 식별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무형자산 중에 하나인 이 영업권은 저것을 뜯어서 내다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뒤에 가서 영업권을 보면 알 거니까 왜 분리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산이 되려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이 자산은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것을 나만 써야지 나도 쓰고 쟤도 쓰고 그럼 이게 내 자산이 아니지. 그래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리부터 나오고 법적 권리가 없으면 통제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되려면 일단 나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무형자산은 미래의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늘거나 비용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즉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이걸 갖고 있으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수익이 늘거나 원가가 줄어들거나 보통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제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을 대비해서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은 일단 식별 가능성, 그리고 자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 가지는 객관식을 대비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분류 보시면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해서 표시합니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이제 영업권이죠.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영업권. 이거는 식별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할 수 없어요. 즉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인식할 수 없고 즉 기록할 수 없고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사업 결합에서 어떤 회사를 뭐 이렇게 사들인다거나 합치는데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고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자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지불한 금액. 즉 사업 결합으로 어떻게 취득을 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지불하는 금액이야. 무슨 말인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취득자가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일로부터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인 노동력. 집합적인 노동력.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어떤 회사를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처음부터 만들려면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을 텐데 거기에 직원 뽑아야 되지. 그다음에 직원을 훈련시키고 숙달시켜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누군가 하고 있는 걸 내가 통째로 사요. 그러면 이제 그 집합적인 노동력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이렇게 경험들을 나타내지는 않는 그런 집합적인 노동력을 그 집합적인 종업원 집단의 존재에다 가치를 부여해서 저 파는 사람이 나한테 그냥은 못 주겠다. 원래 이제 이 어떤 회사를 사려면 그 회사의 자산 상태, 뭐 자산이 10억, 부채가 5억,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 자본이 5억이라면 이 회사를 통째로 살려면 5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 이걸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5억을 주고 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5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1억을 더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차변에 자산 다 적고 자산에 뭐 유형 자산부터 있는 뭐 기계장치 같은 거 다 적고 10억을 적고 자 오른쪽에 부채까지 다 떠안았다. 5억 다 적고 나머지 현금을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자기 자본이 될 텐데 5억일 텐데 현금을 6억 달래잖아.
그럼 이쪽에 뭘 적을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이 없단 말이야. 식별이 불가능해. 뭐에다 대해서 돈을 달라는 거야? 집합적인 노동력의 가치를 부여해서 네가 지금 막 사업하는 것보다 내가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 교육 훈련 다 시켜놓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더 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노동력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쓰는 이름이 이제 영업권이라는 얘기죠. 그런 가치. 그래서 종업원 집단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는가. 피취득자가 미래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이야. 내가 이제 취득자고 살려는 사람이고 저 회사가 어떤 고객과 협상 중에 있는데 그 잠재적 계약의 가치를 부여해 달래요. 요 거의 뭐 성사에 이른 단계가 있다든지 아주 저거 체결되면 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라고 적겠어? 거기다 무슨 계약을 지금 체결한 것도 아닌데 자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영업권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서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에 대해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 전체, 부채 전체에서 5억만 주면 되는데 이거 6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쓰는 게 이제 영업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에 대해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이 바로 영업권이다. 이 영업권은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밖에서 남의 걸 통째로 사와서 돈을 추가로 줬을 때가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즉 자가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 종업원 집단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에 어떤 성사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영업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영업권이 왜 식별이 안 되는 걸 잘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합적인 노동력에다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1억을 더 달라고 해서 1억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가능한가 봐. 이걸 이 집합적인 노동력인 종업원 자체를 통째로 남한테 다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주면 뭐가 돼 나는? 이 회사는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회사 자체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이걸 빌려주거나 내다 팔아도 손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집합적인 노동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회사를 통째로 샀는데 종업원 집단을 다 대다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팔면 이 회사는 문 닫는 거니까 분리가 안 된다. 즉 식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영업권은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뒤에 또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권리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리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목 좋은 데서 장사를 한 10몇 년 이렇게 장사를 쭉 했어요. 음식점을 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처음 막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뭐 깨끗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여기서 털을 잘 닦았기 때문에 뭐 일정한 고객들도 많을 것이고 소문이 많이 나서 내가 막 혼자 차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다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이 뭐 보증금 주고 이 사람의 집기비품 거기서 자산, 부채, 자본 뺀 순액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팔겠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야. 자산이 10억이고 빚이 이 사람이 5억 있고 이 사람의 자본은 5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 5억만 주면 되는데 얘가 5억에 팔겠냐고. 더 달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권리금이죠. 응? 내가 몇 년 동안 여기서 쭉 장사했으니까 1억 더 달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적는 거예요? 이제 권리금이라고 적는 거고 회사 같으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볼게요. 이제 나머지는 뭐 이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급수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일정한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및 상호권, 상품명 등을 포함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름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개발비라는 자산이 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발비가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이건 비용이에요. 이거는 무형자산이고 자, 기타의 무형자산에는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임차 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요건, 방금 봤던 얘기죠. 무형자산의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하래요. 인식하라는 얘기는 기록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여기에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십시오. 첫 번째가 개별적으로 취득했대요.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유형자산하고 똑같겠죠. 구입가격입니다. 돈 주고 산 거, 뭐 특허권을 사거나 라이센스를 돈 주고 사면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 관세와 환급받을 수 있는 제세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살 때 매입 할인이 있다면 또는 리베이트가 있다면 빼시고 수입 관세와 환급받을 수 있는 제세금은 포함시키십시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냥 구입 가격, 여기다가 유형자산에서처럼 이 취득한 자산을 취득한 목적에 이르게 할 때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가, 부대 원가 더하시는 얘기네요. 자산을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포함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하면 인정 안 한다 그랬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영업권은 외부에서 사온 것만 인정하지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된 나머지 무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하면 인정 안 하는 거고 밖에서 사온 것만 하고 나머지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밖에서 사온 거는 그냥 구입가격인데 자기가 창출한 무형자산은 어떻게 원가를 계산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합니다. 일단 연구 단계, 이 연구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로 갑니다.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모든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래요. 연구 단계와 개발된 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 다 이걸로. 이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인식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에만 그때 이제 비로소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연구 단계.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연구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모두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이제 이때 쓰는 이름이 연구비가 되겠죠. 이름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보면 이 개발비 중에서 개발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경상개발비라고 이렇게 비용 처리하기로 했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모두 다 비용 처리하려니까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7기에서 나오면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비용을 쓰시는 거예요. 개발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상개발비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연구비는 모두 묶어서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래요. 이제 개발 단계에서도 지출이 생겼는데 지금 나열된 것을 모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산이 되는 거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비용인 거야. 그게 바로 경상개발비인 거죠.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십시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뭐 시험과 무관하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나머지 거 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경상개발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어떻게 인식할 거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원가는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금액으로서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뭐 직접 관련된 지출은 포함시키는 건 당연하겠고 거기다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도 포함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네. 내용이 그냥 두리뭉실하죠. 뭐 그다지 중요한 항목은 아니니까 요즘은 뭐 간혹 이렇게 문제를 낼 때 문제를 내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뜯어다가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써놓은 거니까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볼게요. 유형자산처럼 취득 후에 자본적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수익적 지출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간비용 수익적 지출로 하십시오.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면 자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용 처리하시래요. 그 다음에 상각이라는 얘기 볼게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유형자산처럼 시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상각이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에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방법. 감가상각하고 똑같은 표현이네요. 상각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객관식이 잘 나오는 거네요.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 얘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그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각 방법. 유형자산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뭐 생산량 비례법 등등등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게 당연할 거고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해법 및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인정해요. 단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을 쓰세요 라고 하고 있네. 시험에 잘 나온 얘기.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잔존 가치를 얼마로 할 거냐. 자,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없다. 유형자산은 그렇지 않은데 유형자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잔존 가치라는 얘기는 유형자산에 봤던 것 똑같아요.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에서 그러니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에서 팔 때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 처분 비용을 뺀 금액을 잔존 가치라고 하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없는 것이 원칙이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바로 보시면 없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경제적인 내용 연수보다 짧은 상각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인데 10년을 상각하지 않고 5년을 상각을 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각 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어. 누군가 제3자가 이때 내가 5년 쓰고 나면 사겠대.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거래,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존재해요. 거래 시장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 가치가 거래 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러니까 기간도 짧게 상각을 하고 또는 제3자가 이 시점에 사기로 했거나 또는 그걸 팔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 가격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으며 잔존 가치를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 변동에 따라 증감시키지 않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형자산에서는 뭐 실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지금 이제 여기 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이 세 가지 정도, 이게 가장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권 거의 출제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봤던 뭐 이렇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문구 전체를 뜯어다가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좀 상세히 적어 놓은 거니까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각 기간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형자산의 표시 방법인데요. 무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우리 이제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쓰게 되고요. 이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쓰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쓸 수도 있고 간접법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기에서는 간접법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직접법을 쓰네요. 예를 들면 이제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가 있다 칩시다. 개발비가 1,000원. 이렇게 쭉 돈 나가가지고, 자, 이제 상각을 해야 되겠어.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 5년이야. 정액법을 써. 그러면 1,000원 빼기 잔존가치 없고 곱하기 5분의 1, 200원 이렇게 상각하는 거죠. 무형자산을 바로 빼. 이게 직접법이에요. 개발비 200을 제거시키고 여기가 무형 고정자산,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요. 이건 직접 상각. 그렇지 않고 유형자산처럼 여기를 제 밑에 차감 항목을 써서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직접법을 쓰게 됩니다. 직접법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상 못 쓰니까 우리는 간접법을 이렇게 쓰더래요. 그거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렇게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년도에 이제 처음 취득을 했죠. 근데 1년도 말에 이렇게 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이 이렇게 남잖아. 처음에 개발비가 생겼다가, 처음에 1,000원 생겼다가 1년도 말이 되면 이게 200이 잘라나가니까 이게 800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는 이게 600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상에 여기 이제 이렇게 봐봐요. 숫자를 다 지우고, 재무상태표상에 개발비가 600원 있는데 이 개발비는 X1년에 처음 발생을 했고 X1년부터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연수가 5년이야. 오늘 X3년에 무형자산을 상각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에 생긴 금액에서 2번 잘려나간 거죠. 2번 잘려나가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원위치를 만들어 놓고 나누기 5년을 해야 되는데 내용연수 5년짜리니까, 그럼 우리는 방금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게 원위치가 얼마였어요? 1000이었죠. 1000이니까 200씩 해서 800 남고 600 남았잖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원위치로 이 숫자가 애매하면 못 올린단 말이야. 얼마인지 못 찾아. 그래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5년짜리인데 상각을 2번 했죠. 남은 연수가 3년이잖아. 그럼 이 금액을 남은 연수로 나눠요. 3년으로. 그럼 얼마야? 200원씩이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취득 원가로 만들려 이거 어려우니까 지금 직접 상각 당하고 난 이 금액을 올해의 상각비를 계산하려면 그냥 남은 내용 연수인 3년으로 나누시면 돼요. 지금 방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를 봐서 눈에 금방 보이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오늘 X 3년이야.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4,000원 있더래요. 내용 연수는 5년짜리야.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럼 올해 1년도에 취득을 해서 상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3년 차에 상각할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나누기 3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1,000원씩이죠. 그럼 원래 얼마였었던 거야? 원래 5,000원. 한 번 상각하고 나니까 4,000원. 두 번 상각하니까 3,000원. 그래서 지금 여기잖아. 예? 그럼 나누기 요거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원위치로 돌리기 어려우니까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면 올해에 상각해야 될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기에서도 가끔 나오는 얘기예요.